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진 인풀바이오 리서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이 무르익은 두 형제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간의 시너지 효과를 넘어서서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고유의 빛을 낼 최적의 타이밍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 지분 100%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인적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로부터 바이오 의약품을 주문받아 만드는 CDMO 사업을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요 고객사 화이자와 머크, 또 노바틱스 같은 곳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밑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술 유출 우려로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두 회사를 완전히 분리하면서 이런 구조적인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지금은 가치행인데요.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할을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이라서 기존 주주들에게도 신설회사 주식을 같은 비율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기존 주주들은 로직스의 주식과 에피스 홀딩스의 주식을 0.65% 대 0.34%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분할은 오는 7월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요. 9월 16일 주주총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어제 장 시작 전 나온 소식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주가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상승으로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모두 장 초반에는 8%대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하락 반전한 후 결국 하락으로 마치게 됐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3%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식이 발표되기 전날 이미 상당 부분 올랐던 물량이 있는 터라 이 뉴스가 세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증권가들은 이번 인적 분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로직스와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평가는 좀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로직스가 CDMO 사업에서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영업이익률도 상승할 거라면서 로직스는 즉각적인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고요. 에피스 홀딩스는 회사가 독립해 나오면서 자체적인 자본 조달을 통해 신약 개발 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삼성 바이오그룹의 이원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거라면서 에피스가 안정적인 바이오시밀러 수입을 기반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M&A를 통해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봤는데요. 반면에 한국투자증권은 에피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로직스 같은 경우는 경쟁력 강화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에피스는 최근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에서 관세와 약가 인하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다며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선 기업 가치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이 두 그룹은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이오 업계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 미국의 의약품 관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마지막 남은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가격 인하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 의약품 이 품목별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바이오 관련한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이 안보 관련해서 바이오 공장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양보 없이 굉장히 그 끝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관세 정책이 먹히지 않을 때는 비관세 정책을 통해서라도 외부에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비용을 높여서 미국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굉장히 지리한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정부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약가 인하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 발표 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글로벌 빅파마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집니다. 약가가 인하되면은 당연히 폭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출이 급락하기 때문에 네. 폭락을 해야 되는데 장전에는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다가 많은 부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약가를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압력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약가를 낮추고 그 이외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이외의 해외 지역에서는 약가를 인상해서 그 손실 부분을 일정 부분 보전하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관세 정책에 이어서 이 약가 인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가 인상에 중장기적으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이 한국 바이오시밀러 업계에는 그래도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미국에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약값이 높은 것은 PBM, 즉 처방약을 급여하는 회사가 중간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즉 중간 유통상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그 업체들에서는 만약에 이 중간상에 거품이 꺼진다 그러면은 약가도 내려갈 수 있고 따라서 약가가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처방 횟수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운데 올해 이제 중국 바이오에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차이나 바이오에 이렇게 통큰 베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제품의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이 데이터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느낌이 오실 텐데요. 네. 작년에 2024년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 도입한 그런 물질들 중에 31%가 중국 물질이었습니다. 신약 물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약진이 대단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2022년에는 12%에 불과했는데 불과 3년 만에 대단히 큰 이제 약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중 항체의 그런 기술이 대단히 높이 평가가 되고 있다, 중국에. 그래서 글로벌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의약품은 키투르다입니다. 그런데 키투르다의 치료 효과를 능가하는 그런 이중 항체 치료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물질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리 메가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이중항체 물질들을 주로 중국에서 지금 소싱을 하고 있다라는 점, 즉 기술력이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가격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맞물려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중국에서 신약 후보물질 소싱을 하고 있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라고도 해주셨는데 우리 바이오에 대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투자 규모나 빈도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직접 비교한다고는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31%의 그런 글로벌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한 52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는 5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신 대로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약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이제 차기 정부가
얼마나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경쟁력을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력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국이 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지금 현재까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성과가 이미 작년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기술 수출된 그 물질들을 보면은 대부분 10억 달러 이상의 굉장히 큰 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그 기본적인 원인 두 가지를 보면은 언맷 니즈가 상당히 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직까지 터치하지 못한 그런 비어 있는 이제 수요가 많은 부분을 국내 기업이 타깃을 했고, 그 분야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의 메가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춘 물질들을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야로 본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라든가 또 퇴행성 뇌질환, BBB 셔틀이라든가 또 제형 변경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이제 기술 수출되었는데, 이런 기술들은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탐내는 기술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기술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큰 기술 수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형 변경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관심을 끌 만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를 꼽고 계십니까? 네, 지금 기술 수출한 기업들을 네. 여전히 이제 잘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개의 기업,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네. 죄송합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BBB 셔틀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을 뇌 안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클론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부위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과 치료 효과 측면에서도 아주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형 변경 기술, 이 분야는 향후 빅파마들이 전부 다 그 이제 제형 변경, 즉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정맥 주사형을 바꿔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속해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성적은 여전히 뭐 긍정적이지만 1분기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의 실적을 보면은 조금 희비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견사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성이 악화되는 흐름도 좀 포착이 됐고, 이런 희비를 가른 요인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네. 셀트리온이 거의 대부분 이익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 중견 회사들은 이익이 어느 정도냐? 이런 회사들은 기존에 제네릭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성장성이라든가 이익 마진도 굉장히 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신약 개발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제한적으로 늘어나는데 연구 개발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면서 손익계산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구조가 나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좀 인내해야 하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국내 제약사 이익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랑 바이오시밀러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순수 CDMO 회사로 거듭나게 된 건데, 이번에 인적 분할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네,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소중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신약을 개발하는 아니면은 바이오시밀러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회사에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사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삼성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이제 회사 전략이라든가 모든 기대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사업 구조를 보다 튼튼히 하고 파이어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거는 삼성이 과연 신약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네, 이 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은 꾸려진 거죠. 하자 싶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볼 때는 양쪽이 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구조 개편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인적 분할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살짝 짚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해지는 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 제고가 좀 중요해질 텐데 신약 사업이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대 요인 어디서 찾고 계세요?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제 홀딩스 밑에 두 개 네네. 회사가 생길 텐데 정말 지금부터는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설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느냐를 좀 네. 자세히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이 공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선다 그러면은 국내 바이오 업계도 굉장히 큰 성장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삼성이 신약 개발에도 나설지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최근 시장에 대비한 바이오 새내기주들의 좀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대부분 공모 흥행에 좀 성공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신규 상장 바이오주 중에서 좀 대표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업들 있습니까? 네, 두 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뮨온시아라는 회사하고요. 네. 인투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뮨온시아라는 회사는 항체를 적합화해서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임상을 이제 시도했고 오늘 네. 이제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은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투셀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리가캠 바이오를 네. 창립했던 그런 분이 나와서 새롭게 만든 회사고요. 네. 기술력을 보면은 두 회사가 상당히 흡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링커 그리고 이제 전구 약물 형태의 이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투셀이라는 회사는 아직까지 전임상 단계의 회사입니다. 올해 이제 임상 1상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임상 데이터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매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새내기주 안에서는 이뮨온시아 그리고 인투셀까지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보자라는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아스코를 비롯해서 바이오 USA 같이 네. 5월과 6월에 굵직굵직한 학회들,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들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가장 큰 네. 아스코가 지금 이제 그 초록이 발표되니까 벌써 네.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한 두 개 업체들이 이제 그 데이터까지 발표하는 것을 아침에 좀 봤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그 이제 6월 달로 가게 되면은 바이오 USA 네. 그다음에 아다라고 해서 당뇨병 학회 이렇게 네.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 학회가 비만 치료제 때문에 위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회들이 계속 있는데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회사들 쪽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리가캠 바이오도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를 네. 합니다. 그다음에 네. 루닛이라든가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6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 USA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약물로서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CN2라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근손실 감소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숭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빅파마들의 관심을 네. 크게 모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랑 비만 치료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곳이 비만 치료제랑 당뇨인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6월 달에 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는 바로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 네. 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아다에 참석을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연초부터 미국발 그 부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간의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하반기에 임상 일정이 아주 많습니다. 주요한 기업들의 임상 일정들이 아주 빽빽히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 일정이 다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발표되는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에는 아주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어질 굵직한 학회들 그리고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임상 일정도 잘 체크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혜진 인풀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